자, 교과서는 208에서 209쪽까지의 내용 되겠습니다. 교과서 208에서 209 지구환경인데 제목은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의 변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의 변천. 요약, 일단 좀 요점 좀 해야 되는 게, 지질시대는 교과서상에는 지구 탄생부터 현재까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직도 그걸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구 탄생부터냐, 아니면 지각 형성부터냐 라고 할 때 저는 아래쪽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차이점이 어떻게 되냐, 지구 탄생부터라고 하면은 46억 년 전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요. 지각 현성이면은 38억 년, 약 38억 년 전부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시작 시점은 뭐 시험에서 강력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처음으로 문자가 쓰여지는 시기, 기록이 남기 시작한 시기. 근데 여기서는 꼭 글자가 아니고 반구대 암각화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울산에 우리나라가 꽤나 이러한 형태 그 옛날 지질이나 고고학 이런 쪽으로 유적이 되게 많이 남아있는 편에 속합니다. 대단히. 공룡발자국도 어떤 특정 지역 안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공룡들이 군집 생활을 했다라는 증거가 경남 고성 덕명리라는 곳에 요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공룡파크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 제가 대학 시절에 생각만 해도 토 나오는 동네입니다. 뻑하면 가가지고 사진 찍어 오고, 그 레플리카라고 있어요. 그러면 본또 오는 거예요. 근데 또 남해안이잖아요. 남해안은 밀물 썰물이 좀 있거든. 그 밀물이 들어오면 그 발자국 중에 일부가 물속에 깔아앉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 보존에 대한 그런 요구를 정부에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테마파크가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테마파크 생기고 나서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뭐, 어지간히 보존이 잘 되고 있겠나라는 생각도 좀 하면 실망할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곳입니다. 제가 기억할 때도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공룡발자국, 이런 거를 고생물학이라고 하거든요. 지구환경에서. 고생물학자, 전 세계적인 고생물학자들이 와서 어메이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놀랍다, 이거야. 야, 이렇게 따발로 나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있나. 물론 중국에 가면요, 화석이 온데 다 나와요. 근데 그 땅덩어리 자체가 어때요? 넓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일 지역에 대놓고 공룡들이 집단으로 존재했다라는 정도로 누가 봐도 있는 건 있는데, 또 우리나라도 특이한 게 있어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나오는 숫자에 비해서 뼈다구 화석은 거의 없어요. 이것도 특이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서 다 뒤졌노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단 멸종 지역이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혹은 스쳐가던 곳이 아닐까. 그러니까 공룡도 이주동물이 아닐까에 대한 그런 가설도 나오고 하는데, 역사시대라고 하는 거는 보통 1만 년 전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큰 의미에서 보면 현 시점도
지질시대의 한 부분이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작은 뭐부터입니까? 성캄브리아고요. 이것도 자세히 들어가면은요, 되게 좀 흥미진진하면서 복잡하고 나름 그 논리 추론 체계가 아주 철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캄브리아,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 이렇게 나뉩니다. 대략 요 시점이 언제쯤 되느냐 하면 5.5억 년 정도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어떤 데는 5억 6천, 뭐 어떤 데는 뭐 5억 7천, 뭐 5억 8천 이러는데, 뭐 우리가 뭐 연도 뭐 정확하게 알고 사는 건 아니고, 대략 5억 년 전이다. 그러면 잘 들어. 여기서부터 현재까지가 약 얼마? 5억 5천만 년 정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봐봐. 전체를 38억이라고만 봐도, 얼마로만 봐도? 38억이라고만 봐도 33억이 얼마다? 성캄브리아야. 됐니? 거꾸로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이건 누가 정한 거예요? 과거의 생물들이 처음에 이제 단세포 생물들일 거 아니야. 맞아? 그 새끼들이 막 살다가 야, 지금부터 고생돼야 씨발 이러는 거야?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로지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보고 인간이 지정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나마 인류가 조사해보니 좀 상호 순서라든가 환경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다 이거예요. 그럼 이 전까지는 전부 어떻다? 이 전까지는 전부 어떻다? 성캄브리아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 뭐 환경이고, 뭐 생물이고. 그러니까 엄청난 두께의 지층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지층을 앞만 뒤비봐도 뭔가 알아낼 만한 정보도 별로 없고, 즉,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불명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예, 정확치가 않다. 예. 성캄브리아 시대는, 그래서 우리 교과서도 좀 약간 그런 경향을 띠는데, 성캄브리아는 전반적으로 좀 온난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몇몇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요. 예.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릅니다. 알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가장 합리적인 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208쪽에 본문에서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성캄브리아 시대의 지층은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고 화석도 매우 드물게 발견되기 때문에 당시의 환경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주제가 이거예요. 성캄브리아에 대한. 그 와중에서 몇몇 정보를 가지고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머지 글귀입니다. 됐나? 그럼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책 보고 얘기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아서 이런 말이 있죠. 두 번째는요. 화석이 거의 없어요. 예. 뭐 보고 싶은 뭐 볼만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중에 논리적인 우리가 이해력을 한번 돌려봅시다. 화석이 거의 없어서 환경을 잘 모르겠어. 생물의 변천을 잘 모르겠어. 이해돼? 맞잖아. 화석이 그나마 과거에 살던 놈의 흔적이니까. 맞아? 그러면 지각 변동은 여러분들이 내한테 배우기를 지각 변동은 뭐 있다 그랬어요? 지각 변동은 대표 지각 변동이 뭐 있노? 지진, 또 화산. 그럼 한번 보자. 지금은 지진, 화산이 없나? 있잖아. 중생대, 고생대 때도요. 지진, 화산 많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전 지구적으로 다 조 흔들리고 터진 시기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고 대부분 특정 지역에만 지진 화산이 어떨까? 집중되어 있을 거고, 성캄브리아 시대 때도 어떤 지역에만 지진 화산이 좀 있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유달리 지각 변동이 많아서라는 것은 성캄브리아 당시에도 많았을 수도 있지만, 저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과거 시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정보는 누구를 통하여 얻는 거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환경을 얻을 때는 퇴적암입니다. 뭐라고? 퇴적암이에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인지 다 계산했잖아. 그거는 뭘로 했는 거냐면 화성암으로 한 거예요. 뭐라고? 됐어요? 그럼 가장 쓰레기가 누구? 암석이 세 종류 있어요. 크게 생성 조건에 따라서 마그마가 굳은 거를 화성암, 그 다음 풍화 침식받은 다음에 어느 지역에 쌓여진 거, 그걸 퇴적암. 나머지 하나가 뭐죠? 그게 변성암이에요. 뭐라고? 변성암은 주로 열과 압력이 가해졌을 때, 원래는 퇴적암일 수도 있고 원래는 화성암일 수도 있는 놈이 열과 압력으로 인해서 본인의 정보를 어떻게 한 거다? 잃어버린 거예요. 됐어? 그럼 이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지층이 디비진 일이 없다고 합시다. 알겠어요? 그러면 38억 년 전이든 46억 년 전이든 하여튼 성캄브리아 초기부터 한 번도 디비진 일이 없고 차곡차곡 쌓여왔어. 지금까지.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쌓여져 왔어. 성캄브리아 지층은 전부 어디 있노? 지하 깊숙한 곳에 있겠지. 그럼 그 위에 이미 쌓여져 있는 놈들에 의해서 뭐가 가해져? 압력이 가해지죠. 그러니까 이거야. 특별히 지진과 화산이 많았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해지는 압력과 지하로 들어가면 갈수록 온도가 어때? 높죠. 예. 그리고 옛날 거일수록 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많아졌을까? 원래는 퇴적암일 수도 있고 원래는 화성암일 수도 있는데 성캄브리아 거는 뭐로 변질됐다? 그렇죠. 얘는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아서 그 흔적의 결과로 뭐가 많은 거다? 변성암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변성암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얘기예요. 중생대 때 튀어나온 변성암이 있어요. 중생대 환경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는 변성암은 연도도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가장 핵심은 교과서 문장에는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아서라고 써놨지만 그것은 너무 오래되고 가장 최초의 지층이다 보니 변질이 많이 돼가지고 정보가 거의 없다. 변성암이 주를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현재 표면에 올라와 있는, 표면을 덮고 있는 암석 중에 제일 넓은 면적을 가지는 게 성캄브리아대인데 거의 대부분이 변성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맨 밑에 있어야 될 놈이 표면에 올라온 거잖아. 막 들고 일라고 이게 되게 심했던 땅덩어리 중에 하나예요. 특히 경기도 일대와 서해안의 섬 지역 있죠. 그쪽은 변성암 덩어리를 천지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가면은 성캄브리아대 지역 지층은요. 성캄브리아라고 추정을 할 뿐이에요. 쌓여져 있는 순서를 보고. 그리고 뭐 조사할 만한 게 특히 있는 게 아니고 가서 그냥 또 변성암 특징이 있어요. 변성암이 아주 적재적소에서 아주 특별한 조건 하에서 얘가 변성이 탁 된 것 중에 광물이 보석이거든. 그래서 변성암이 대부분 좀 예뻐요. 그래서 서해안 가면은 지질학자들조차도 여기서 뭔가를 얻어내야지 가지고 씨발 졸라 예쁘네 뭐 얘기해주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보라고는 그 문장이 그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캄브리아 시대 초기에는 강하게 내리쬐는 자외선 때문에 생명체가 주로 바다에서 생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네. 물속에서는 자외선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생물권은 해양 생물권이 먼저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약 35억 년 전에는 누가 출현하여? 네, 남세균 출현. 요거는 뭐 하나.
생물 넣어서 남세균 출현. 왼쪽 옆에 보시면 남세균에 대한 설명이 나왔을 겁니다. 그죠? 읽어보시면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죠. 그리고 남세균이 진흙에서 어디에서? 진흙 속에서 얘네들이 살 때가 있는데 얘네들이 진흙 속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움직여요. 그러면 움직인 흔적 문양이 그대로 돌로 굳어서 남은 게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책은 내가 요즘 공부를 안 했나 이런 생각 들던데 거의 퇴적 구조라는 말이 있죠. 퇴적 구조이기도 하지만은 일종의 화석이기도 합니다. 뭐이기도 하다고? 화석.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성캄브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몇 안 되는 화석이기는 합니다. 됐니? 주의하실 점. 중간고사 때 맞나? 1학기 때가? 이게 1학기 때였죠. 네. 표준화석, 시상화석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표준화석은 시대를 결정짓는 거고요. 시상화석은 환경을 결정짓는 건데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시상화석으로도 쓰이기도 해요. 뭐냐면 아까 진흙에서 얘가 왔다 갔다 했다 했지. 이 진흙의 주성분이 주로 석회성 물질입니다. 뭐라고요? 석회암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석회암이 바닷물 속에서 쌓여지려면 따뜻한 환경이어야 돼요. 얕은 바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이제 추정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게 성캄브리아 시대에만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중생대 것도 있고 고생대 것도 있고.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표준 화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나마 성캄브리아 시대에 몇 안 되는 화석 중에서 그래도 성캄브리아 시대에서 좀 나온다라고 하는 게 누구? 스트로마톨라이트다. 그 정도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참고로 2학년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교과과정상으로는 문과든 이과든 생물지학을 다 하게 되기 때문에 생물진화에 대한 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캄브리아 시대 후기에 이르러서 어디에 이르러서? 후기에 이르면 거기 보면은 교과서에 보면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맞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면서 단세포 생물은 사라지나? 이거 큰일 나죠? 이거예요. 단세포가 주를 이루던 세상에서 막 저끼리 적응하고 진화하고 막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성캄브리아 시대 때 다세포 생물인 놈들도 등장하고 그리고 이 다세포 생물이 단세포 생물보다 좀 더 장악력이 이제 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크게 성캄브리아 후기에 이르러서 생기는 크게 진화의 경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세포가 뭐로? 다세포로. 두 번째 요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종속 영양생물이 독립 영양생물도 포함이 되기 시작해요. 졸라 어렵지? 종속 무슨 뜻이고? 어딘가에 속박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거지. 인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광합성 할 수 있나 없나? 못하죠. 호흡만 하는 이 생명체를 종속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반드시 뭔가를 처먹어야만 한다. 처먹을 게 없으면 뒤진다. 근데 광합성 하는 애들은 뭐 주변 환경 그냥 뭐 별 다른 변화 없으면 해만 떠주면 그래서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생물권이 초창기에 발생했을 때부터 광합성한 놈이 나온 게 아니고 처음에는 뭐만 있었는데 종속영양생물만 있어요. 저끼리 잡아 쳐먹고 막 이질하다가 원래 산소가 모자란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세균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세균이 출현하면서 드디어 산소가 풍부해지는 환경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호흡하는 놈이 사라졌나? 그건 아니죠. 좀 더 진화된 형태의 종속영양생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가 원핵생물에서 진핵생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핵은 뭐죠? 핵구조가 없는 놈. 진핵은 핵구조를 가지는 세포. 지금도 원핵세포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할 점. 뭐가 뭐로 됐는데 완전히 그걸로 다 바뀐 게 아니고 후에 탄생한 놈이 주종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진화나 적응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는 보시면 이후 바다와 대기에 산소가 축적되면서 남세균 때문에 생물권은 더 커지고 빠르게 진화했으면 이게 뭐냐면
진핵생물이 출현했다, 독립영양생물이 출현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성캄브리아 시대 말기에는 최초로 누구? 다세포생물이 출현했다. 됐죠? 그래서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건 성캄브리아 시대 말기부터 산소가 어떻게 됐을까? 대기 중에 누적이 되죠. 누적이 돼서 고생대 초기에 이르러, 어디에 이르러? 고생대 초기에 이르러 산소가 누적되고 아주 많이 누적돼서 드디어 뭐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오존이 만들어지고 오존층이 형성된 게 고생대 초중기 정도로 보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시면 고생대에는 삼엽충, 어류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또한 오존층이 초기에 형성되어 생물의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함에 따라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양서류와 양치식물, 이건 육상으로 출현하는 놈들이거든요. 출현하는 등 생물종이 매우 다양해졌다 이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생물 환경이 다양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참고 생물이 진출한 시기는 오존층이 완성된 시기는 고생대 초예요. 네. 생물이 진출한 시기는 고생대 초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어요. 왜요? 예를 들어 여기 옆에 어항이 있다고 합시다. 물고기 있고 지금 이 안에 자외선이 있나 없나? 물고기 끄집어 내놓으면 사나? 아니죠. 그러니까 몇 번을 시도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해서 양서류나 양치식물 같은 게 생긴 거겠죠. 그래서 고생대 중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육상이 튀어나오는 거는. 그 다음 참고로 양서류는 개구리나 도롱뇽, 도마뱀 비슷하게 생긴 거 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에서 꼬리가 길고 입주디가 졸라 큰 거 있어요. 개구리 같은 큰 새끼. 그걸 도롱뇽. 요즘 잘 없는데 되게 1급수 정도 깨끗한 물에 삽니다. 도롱뇽은. 도마뱀은 파충류입니다. 그런 정도 상식을 좀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고생대 후기에 이제 밑줄 그으세요. 고생대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잘 봐. 고생대는 여기 있을까요? 고생대는요.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 책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얘는 전반적으로 대단히 따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육상에 진출한 새끼도 양서류, 변온동물이거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온난했으나 말기에 기온이 급감합니다. 됐나? 네. 이거 가지고 유지연쌤이나 우리 학교 지구학생들끼리 논의를 좀 했는데 어떤 책에 보면 고생대 말하고 성캄브리아 말하고 고생대 말에 빙하기가 왔다라는 얘기를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빙하기인지 아닌지 몰라요. 빙하기의 정의는 이거예요. 평균 기온이 0도씩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봉해놓고 또 한 번 팍 떨어진 거 가지고 빙하기가 왔다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기온 급감이 생겨요. 됐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고생대 말기에 초대륙이 완성됩니다. 초대륙이 뭐고? 판게아 들어봤습니까? 중학교 때 대륙이동설 베게너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게너가 주장했던 게 지금의 땅덩어리들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옛날로 돌아가면 서로 하나로 붙어 있었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럼 내가 질문할게. 그 이전에는 그렇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대 말 이전에는 대륙이 또 서로 어떻게 돼 있다. 또 붙었을 때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대륙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이걸 반복을 해요. 근데 인류가 과거 정보를 통해서 딱 붙었다라고 확실하게 증거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고생대 말기밖에 없어요. 또 하나. 그럼 그 이전에 떨어져 있을 때는 지금의 분포하고 같은지 다른지도 몰라요. 됐니? 그럼 이래야 된다. 고생대 말기에 초대륙이 완성됐지. 그 다음에 말기에 기온이 급감했지. 이것 때문에 고생대 말기에 대멸종이 있어요. 주의할 점.
중생대 말에도 멸종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근데 사람들한테 좀 인기 있게 이슈가 되는 것은 고생대보다는 중생대 쪽에 이슈가 많이 가요. 이유는? 그렇죠. 공룡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룡이 되게 크잖아. 그 새끼들이 한꺼번에 이 지구상에서 단 한 놈도 남지 않고 사라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주라기 그 섬이 있을 거예요. 하면서. 나도 그 의견에는 뭐 약간의 뭐 응원은 보내지만 어쨌든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중생대 말의 멸종에 대해서는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엄청 많아요. 뭐 운석이 때려가 뭐 간니 많이 이런 얘기하는데 순수하게 어떤 종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종 있잖아. 종이 한꺼번에 아작이 난 거는 고생대 말이 짱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 생태계로 보자면 처음에 한번 세팅해가지고 잘 갈라는 걸 한번 쭉 흔들었는 거예요. 그거는 고생대가 제일 커요. 중생대는 실제로 왕창 뒤진 건 공룡만 좀 얘기하자면 공룡만 집중적으로 뒤졌어요. 예,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의 일반적인 물질 대사의 경향인데 자기를 때려 잡아먹을 놈이 없으면 천적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덩치가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특히 변온 동물은 뭐라고? 왜냐하면 자기 면적이 넓어야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몸을 데필 수 있는 그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공룡은 파충류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류하고 포유류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조류하고 포유류도 신생대 말기에 보면 초중기나 말기에 보면 조류가 잠깐 지구를 지배했을 때가 있거든. 그때 거의 공룡만한 크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날개가 태아해요. 그럴 수밖에. 왜? 쥐를 이길 놈이 없는데 굳이 날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가 그냥 발로 다 찌어가 그냥 다 쪼가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잠시 잠깐 그때 또 신생대 때 한번 쭉 흔드는 일이 생겨가지고 엎어졌을 때 포유류들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니까 뭐죠? 만화 중에 빙하기 있잖아. 아이스 에이지 시리즈 있죠. 거기 보면 퓨마처럼 생겼는데 주인공 중에 이거 졸라 큰 거냐. 샤이벨 타이거라고 해가지고 뭐 하여튼 특정 부위가 크게 발달하는 그 동물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다가 또 추워지니까 요즘은 잘 들어 인간은 어떤 측면으로 가느냐면 몸집이 어느 정도까지만 커지고 나면 몸집보다는 뭐가 커진 쪽으로 간다. 이게 커지는 쪽. 인류의 진화는 두뇌 용적률이 커지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어요. 솔직히 뭐 덩치나 피지컬로 보자면 웬만한 동물한테 인간은 간식거리죠. 안 그렇겠습니까? 살아남을 확률이 거의 정말 특이한 종이에요. 그래서 같은 인류들 중에 쭉 살아남았는 그 계통도를 보니까 인류는 가장 크게 변한 게 뭐다? 뭐 직립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는 뭐 치우고 가장 눈에 띄는 게 두뇌의 용적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게 전체 사이즈가 커졌다기보다 전체 몸에 비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뇌의 부피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 예, 그런 형태죠. 진화방향이. 그래서 고생대 말에는 대멸종이 있었는데 이유는 뭐라고요? 요 두 가지죠. 이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 있지 않나? 초대륙이 완성되는 게 뭐 멸종하고 뭔 상관인데 근데 교과서에 보면은 그 1차적 답은 나와 있어요. 초대륙이 완성되면서 서식지가 어떻게 됐다? 줄었다 그런 게 있죠. 그럼 잘 봐. 서식지가 줄면 대멸종이 일어나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초대륙이 완성되면 서식지가 준다? 이해되나? 이게 좀 잘 안 되죠. 이 잘 안 되는 걸 왜 교과서에 실어놨을까? 졸라 용했습니다 제가. 좀 어렵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고생대를 이루고 있던 고생대에 주로 있던 생명체는 육상생물입니까? 해양생물입니까? 해양생물이죠. 육상생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대멸종이라는 거는 해양생물이 어떻게? 개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해양생물들은, 이거부터 하나 하자. 위에서 봤을 때 대륙하고 해양의 총 면적은 대륙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고 어떻게 붙어 있던 총 면적은 변하나 안 변하나? 안 변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대륙 총 면적하고 바닷물의 면적하고 약간의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륙이 한 덩어리 됐다고 해서 총 면적이 변하는 거는 아니겠죠. 맞아요. 그럼 잘 봐. 일단 육상생물권은 서식지가 그렇게 변했다고 할 수 있을까?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줄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덩어리 되면서 낮았던 동네가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외관상으로 볼 때 서식지가 그렇게까지 확 변할 정도는 아닐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해양생물권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태평양이라고 할게요. 여기 유라시아, 북미, 남미, 호주, 인도, 아프리카, 뭐 이렇게 다 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이 한가운데에 바다의 평균 깊이가 한 2000m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생물을 주로 서식하는 지역을 여기다가 바다 생물을 점을 찍어보면 골고루 찍힐까? 특정 지역에 집중될까? 특정 지역에 집중돼요. 특히 잘 들어 이래 됩니다. 어디 근처? 대륙 근처에 집중돼요. 왜요? 여러분 해양생물의 대부분은요 심해생물은 제외하고 뭐라고? 왜냐하면 심해생물이 위로 올라와? 여기 이건 아예 떨어진 거니까 치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대양 한가운데에서 서식을 못합니다. 익사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넓은 바다가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일 수는 있으나 이동 경로일 수는 있으나 서식지는 얕은 바다예요. 뭐라고? 서식지는 얕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래 되는 거예요. 잘 봐요. 대륙이 가로 세로 길이가 일자리인 어떤 대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 바다잖아. 그러면 해양 생명체는 얕은 바다이기 때문에 요 근처에 살아요. 요 근처에 전체 해양 생물의 거의 대다수가 여기 몰려 살아요. 됐니? 적어도 밤에 잘 때는 쉬어야 되니까 또 알 놓을 만한 자리도 필요하고 알 놓기 위해서 수심 1000m까지 못 내려간다는 얘기. 내려가다 뒤져요. 압력 때문에. 맞아? 그럼 이래 되는 거야. 이 얕은 바다의 폭이라는 것이 전부 다 일정하다고 하면 해안선의 길이에 이 면적이 비례한다고 봐야 되나? 그렇겠죠? 그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길이는 똑같은데 일자리인 정삼각형보다 정사각형이 서식지가 어때? 더 넓지? 이해됐어요? 빠르게 좀 설명할게요. 요리되죠? 그럼 잘 봐.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일자리인 정사각형 면적의 대륙이 있는데 이게 4개 있다고 합시다. 몇 개? 4개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었어요. 됐나? 됐나? 총 서식지의 해안선의 길이는 한 개당 해안선의 길이는 4조. 그게 몇 개 있나? 4개 있으니까 16에 해당하는 서식지가 있지. 맞아? 근데 얘네들이 모여서 어떻게 됐다고? 초대륙이 됐다며. 모여 한 덩어리.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얼마? 되지? 서식지 길이는. 그렇죠. 줄어요. 얕은 바다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서식지가 어떻게 되는 거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다시 고생대 말기부터 합쳐졌지? 말기부터 다시 분리가 일어났어요. 분리가 일어나면서 중생대, 신생대 거쳐오면서 지금의 대륙 분포가 됐거든. 그러면 환경이 어떻게 된다? 훨씬 더 다양해지고 서식지는 넓어지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특히 고생대는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거기 보면 삼엽충과 방추충 등이 뭐였대요? 마지막 줄에 멸종했죠.
다른 말로 하면 삼엽중은 아까 첫 번째 문장 고생대 첫 번째 문장에 보니까 삼엽중 출현이지. 방추충도 고생대의 출현입니다. 따라서 삼엽중과 방추충은 고생대의 표준 화석이에요. 고생대에만 나와요. 근데 어류는 멸종했어? 일부 남았잖아. 지금까지 있잖아. 따라서 어류 화석이 나왔다고 해서 고생대 지층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09쪽 중생대. 중생대에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 그래서 온실효과가 커졌고 전반적으로 기후가 온난했대. 중생대도 전반적으로 온난했대. 근데 전반적으로 온난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놨네. 중생대는 왜 온난했지? 대놓고 이거는 실제로 전지구적으로 일어난 화산이 좀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찾느냐 하면 이거예요. 화산이 터지면 마그마에 의한 암석이 많이 나오잖아. 화강암. 동일시대의 화강암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주에 불국사 근처에 화강암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불국사 화강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뭐 네브라스카 지방 뭐 이런데 전부 다 그 시점에는 전부 뭐 화강암이 온천지 다 깔려 있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전지구적으로 뭐 했다. 마그마가 쿵쿵쿵 터진 거야.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는 졸라 많이 나왔겠지. 뭐 화산 쇠설물이 날아가든 그건 별 관심 없고 일단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왔을 거고 그걸로 인해서 온실효과가 커졌고 그래서 온난했다. 그래서 중생대는 구체적으로 왜 전반적으로 온난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이유를 쓸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고생대 말의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생물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번성하기 시작했고 특히 파충류는 어쩌고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지상 최대 육상동물인 공룡으로 진화하였다. 그러니까 공룡으로 간 놈도 있고 안 간 놈도 있고 파충류 중에. 근데 그 중에 공룡인 놈은 다 뒤졌다. 중생대 때. 파충류 중에 현재 살아남아 있는 게 뱀, 거북이, 악어, 도마뱀 빼고는 잘 없어요. 얘네들이 다양한 종으로 나뉘죠. 예, 그렇게 있는 거고 공룡은 아예 뭐 싸그리 다 날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암모노이트와 공룡이 대부분 뭐 했다? 멸종했다. 그러면 암모노이트와 공룡이 중생대의 표준 화석이에요. 됐죠? 뭐 그 정도가 괜찮죠. 마지막 줄에 일부 살아남은 공룡은 뭐? 조류로 진화하였다. 이 문장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일부 살아남은 공룡 중에 공룡이 완전히 싸그리 다 죽었다 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살아남은 종 중에 일부는 계속 또 살아있다 결국 죽었고 일부는 뭐다? 조류로 진화한 놈도 있다라고 해야 되지. 마치 그 문장 보면 살아남은 공룡이 싹 다 뭐가 된 것처럼 보인다. 새가 된 것처럼 보인다. 근데 선생님 공룡이 새가 되는 게 됩니까? 라고 하는 근거는 이거예요. 뼈 화석을 조사해 보니까 파충류하고요 11월 달에 모기다 발골을 해서 뼈만 살 다 발골해서 뼈만 딱 놔두면 아래 위에 다리 꼬리 이런 거 다 제거하고 날개 제거하고 이렇게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쭉 놓잖아요. 그럼 파충류하고 조류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요거 비슷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면 골반이 달라요. 뭐라고? 근데 주의할 점. 파충류 중에 일부는 특히 그 파충류 중에 일부라는 건 바로 공룡 뼈화석 있죠. 모아놓고 골반 중에는 졸라 큰데 누가 왔다? 골반이 새하고 똑같은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룡 중에도 이미 새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진 놈들도 있었고 파충류 고유의 골반 구조를 가진 놈도 있었고 그래서 조류 중에 일부는 파충류에서 진화한 놈도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는 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장 자체는 뭐 대놓고 살아남은 공룡을 아 씨발 살았어 이제 변신해야지 새로 다 변해야지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 물론 고등학생들이니까 그 정도까지 생각은 안 한다 하지만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신생대.
이건 밑줄 그어서 초기부터 중기까지는 비교적 온난한 기후가 계속되었지만 어쨌든 중기까지는 어떻다? 따뜻했다. 근데 후기에는 빙하기와 뭐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확실하게 빙하기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신생됩니다. 빙하기 위에 씁시다. 4번. 따라서 간빙기는 몇 번? 3번. 3번이라고 해야 돼요. 확실한 간빙기. 간빙기의 정의가 뭐지? 간, 사이 간, 빙, 빙하기. 그럼 이래 되는 거지. 야, 손가락으로. 요렇게 했을 때 손가락 각 정점이 빙하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올라가는 지점이 몇 개? 3개가 있죠. 그게 간빙기가 3번이죠. 만약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빙하기가 와버리면 우리는 4번째 간빙기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계속 빙하기가 어쨌든 한 번도 안 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시기를 간빙기라고는 할 수가 없고 그냥 일반적 시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생대는 그런 정도로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210쪽과 211쪽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정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질문.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